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달 말부터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전 청약을 통해 주택 조기 공급 효과와 함께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는 계획인데요. 사전 청약의 특성상 2년 뒤 진행되는 본 청약에서 실제 분양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과 계양 신도시 내 유물 조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오는 28일부터 계양 신도시의 사전 청약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번 사전 청약으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공공분양 709가구와 신혼희망타운 341가구 등 1,050가구입니다. 공공분양 물량의 70% 이상은 전용 면적 59제곱미터로 추정 분양가는 주택 크기에 따라 3억 5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대입니다.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면적 55제곱미터 단일 평형으로 추정 분양가는 약 3억 4천만 원입니다. 오는 28일 접수를 시작해 당첨자는 접수 유형에 관계없이 9월 1일 일괄 발표됩니다. 본청약은 오는 2023년 10월 15일경, 입주 예정 시기는 5년 뒤인 2026년 2월경입니다.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시점까지 지역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고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본청약에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청약 시점에서 실제 분양가가 더 높아질 수 있고 사전 청약 특성상 사업 일정에 따라 실제 입주일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값이 상승한 데다 계양 신도시 분양가는 LH가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시와 계양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각각 약 13%와 10% 상승했습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를 고려하면 2년 뒤 본청약에서는 주변 시세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청약이나 다른 규제는 없지만 내가 사전 청약을 하고 본청약 때 들어가려면 입주 때를 지금 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언제 입주다, 민간 분양처럼 2년 뒤 입주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입주가 언제 될지 모르는 이 기간 동안 장기간 또 무주택으로 전세라든지 이제 새 난민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특히 계양 신도시의 경우 전체 사업 부지 중 4분의 1에 달하는 면적에서 삼국시대와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발견돼 올해 초부터 1년간 표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될 경우 해당 부지 전체에 대한 정밀 조사가 이루어지는데 조사 기간 동안 해당 부지 개발은 중단됩니다. 또 정밀 조사 결과 유적의 중요도가 높으면 문화재청이 해당 부지에 대해 개발을 금지하는 보존 조치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달부터 본격 시작된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 실제 입주 시기와 분양가, 무주택 자격 유지 등 사전 청약 장단점을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올해 여름은 취약계층에게 유독 가혹합니다. 당장 이번 주 40도에 육박하는 찜통 더위가 찾아올 예정이지만 잠시 숨이라도 돌릴 수 있는 무더위 쉼터는 방역을 위해 전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더위를 피할 곳 없는 노인들은 그늘을 찾아 밖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도키 할머니는 요즘 대부분의 시간을 마당에서 보냅니다. 선풍기를 켜도 찜통 같은 방한 온도 때문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이날 한낮 기온은 32도. 바람 한 점 없는 더위에 박 할머니는 연신 부채만 흔듭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고 학교에서 안 하고 뭐면서. 무더위 쉼터인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선 냉방비 걱정 없이 에어컨을 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 때문입니다. 바람이 통하는 마을 공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더위를 식히는 유일한 방법. 무덥다는 올해 여름을 어떻게 날지 걱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디 회관에도 못 가잖아. 문 닫아서. 그래서 집에만 있어가지고 들어놓다가 앉았다. 이번 주에 34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낼지 모르겠어요, 그때.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지자체도 고심입니다. 김포시는 도심 교량 밑에 야외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무산됐습니다. 유일한 무더위 쉼터인 공공도서관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있으나 마나한 쉼터입니다. 결국 노인들의 발길이 닿은 곳은 방역을 위해 문을 닫아놓은 공원입니다. 그럼 어디 벤치 같은 데 그늘에 다 앉아있고
그늘 같은데. 근데 공원도 지금 다 이렇게 막 닫아놓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도 조금 이렇게. 가끔씩은 그냥 슬슬 댕기다가 그늘에 앉았다가 집에 갔다가. 기상청은 이번 주부터 35도를 웃도는 불볕더위에 열기가 빠지지 않는 열돔 현상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4차 대유행이 불러온 사각지대에서 취약계층인 노인들은 유독 더 뜨겁고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올해로 25년이 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를 돌아보는 그 첫 번째 순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영화제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들도 있는데요. 문화도시 부천이 막대한 예산을 몰아주는 이 비판 영화제,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2일 부천 상동거리. 인근에 영화제 주요 상영관이 있지만 어디에서도 축제 분위기를 느끼기는 힘듭니다. 요즘은 별로 못 느껴요. 하여간 상대적 박탈감이라 하면 좀 하여간 그런 게 좀 보이대요. 올해는 오프라인 상영 비중을 늘려 온라인 방식과 병행하겠다고 계획했던 상황. 매년 부천의 이름을 전면에 내걸고 열리는 국제 문화축제에 지역 상권의 기대치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활기를 찾기에는 무리였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결국 오프라인 상영관의 부대 행사 등을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어땠을까? 지난 2017년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기간을 기준으로 축제 이전과 이후의 일대 상권 매출을 비교한 결과 축제 기간 중 소비가 오히려 더 저조했습니다. 막상 지역 상권에서는 수년 전부터 극적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들으러만 봤지 사실 누가 그쪽에 전혀 관심도 없고 홍보도 잘 안 돼 있고 그리고 실제로 2, 3년 전부터는 거기서 부천 영화제하고 저희 식에서 상점가들의 이제 매장들하고는 전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영화제 기간이면 부천을 찾는다는 한 관객은 매년 축제에 왔지만 번번이 영화만 보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고 말합니다. 거의 안 둘러보는 편인 것 같아요. 부산국제영화제도 자주 가는데 거기는 많이 둘러보고 오는 편인데 여기는 그냥 극장에 걸려있는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영화제 관련해서 구경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영화제와 연계할 지역 내 특색이나 문화 콘텐츠가 사실상 부재한 겁니다. 20회가 넘는 세월 동안 부천만의 장점을 영화제에 녹여낼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큽니다. 반면 해를 거듭할수록 살림살이는 늘어났습니다. 지난 1997년 첫 영화제에서 14억 원에 불과했던 예산은 점차 늘어 2012년에는 39억 원, 2019년에 와서는 5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여기에 매년 기업들의 후원금까지 더하면 영화제에 쏠린 돈의 규모는 더 늘어납니다. 부천의 다른 국제 행사인 만화축제가 5억 원가량,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10여억 원 규모인 것을 비교하면 많게는 10배가 넘습니다. 또 지난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지자체 지원금 비중은 70%로 국내 또 다른 국제 영화제인 전주나 부산과 비교했을 때도 높았습니다. 부천보다 1년 먼저 탄생한 부산국제영화제는 매년 1,000억 원에 가까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고 어느덧 하나의 도시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요인들을 무시는 못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화제의 관객 유입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한 지점이 지역 상권에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결국 지원과 투자에 비해 문화도시 부천의 특색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문자 경제 시대라고 하는 거에 걸맞지 않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방문은 하되 여기서 경제를 활성화해서 돈을 쓰고 가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비대면 상영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이런 현상이 더욱이 가속화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당장 지역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안팎으로 쉽지 않다면 아예 콘텐츠 확보에 집중 투자해서 영화제 내실을 쌓는 것도 대안으로 주목됩니다. 250편, 280편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연중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요 기간만 할 게 아니라 온라인상 우리가 만들어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면 어떨까? 코로나19가 모든 이유만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앞으로 어떻게 위상을 공고히 해나갈지 80만 부천 시민이
이제 막 25년을 지난 지역 대표 축제가 나아갈 길을 묻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부천시의회에서 보행이 불편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안을 마련했는데요. 노인복지 증진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희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역곡 3동, 계안동, 범박동, 옥길동 시의원 김동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번 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은 경제력이 부족해서 성인용 보행기를 구매를 못하신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이제 그 보행기를 이용하셔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외출도 잘 하시고 사회성도 잘 기르셔서 건강이 나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 대상의 노인들을 꼭 성인용 보행기를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조례에 담긴 주요 내용들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이번 조례를 살펴보면 노인들의 불편 해소는 물론이고 편익 증진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으로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 또 지원 내용, 지원 신청 및 선정, 지원 제외 및 회수에 관한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되고 저소득 계층으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 외에 AB 판정을 받은 65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5년마다 한 대 비용 또는 물품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네, 이 조례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효과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올 5월 기준으로 하면 부천시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은 한 91,665명입니다. 이 가운데 장애인 복지법,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중복 지원 수혜자를 제외하고 나면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모두를 그 성인용 보행기를 한 대씩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또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갖고 이제 드리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희 부천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